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남편과 서로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야 하는 이 시기에 시어머니의 오랜 열등감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해야 하는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며느리를 상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한심한 시어머니냐고요?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제가 이혼을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을 테니 오히려 그게 나았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화살은 제가 아닌 저희 친정 엄마한테 향하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보희야, 이거 가서 광진이를 갖다 주고 와. 광진이는 아직 밥 안 올렸으면 이따가 저녁에 우리 집 와서 밥 먹으라고 하고 갈비찜 맛있게 해놨다고. 알겠지? 시댁과 저희 집의 인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옛날로 거슬러 갑니다. 남편과 전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살던 단짝 친구였거든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냐고. 물론 저희도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는 게 맞나 싶지만 뭐 그렇게 어렸을 땐 한 번도 남편과 잘 될 거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남자치고 이해심이 많은 애, 성격 좋은 애, 저기 아랫집에 살고 있는 애, 딱 그 정도였죠. 하도 성격이 잘 맞고 성격이 잘 맞는다는 말론 뭔가 부족한 느낌? 그야말로 죽이 척척 맞아 떨어졌거든요. 저희 둘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꼭 붙어가지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끼리도 서로 친해지셨고 지금은 뭐 맛있는 음식 하면 친척보다 더 먼저 생각이 나고 불러올 정도의 사이가 됐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한참 경제가 성장한다, 뭐 잘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때고, 그때 유행하는 사업에 잘 편승한 덕분에 나름대로 꽤나 부유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었죠. 그 옛날에 피아노며 바이올린이며 악기 교습을 해주신다고 가정교사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셨고, 엄마도 아빠랑 결혼하신 이후로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돈을 직접 벌어오신 적이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반면에 사실 시댁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고 뭐 하고 그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곤 했었거든요. 보이야, 오늘 본 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 광진이한텐 더더욱 안 되고.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웃끼리 서로 어려울 땐 돕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너도 나중에 광진이 학교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나서서 돕고 그래야 아빠 딸이지. 예전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희 친정 엄마가 광진이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시어머니를 꽤나 불편하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집안끼리 친하고 또 애들끼리 친하고 하니까 집안끼리 왕래가 잦았던 건 당연한 건데 항상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뭔가 본인의 신세 한탄을 계속하고 돌아가셨던 것이 아직까지 기억에 나거든요. 그 한탄의 대상은 대부분 저희 엄마였던 것 같고요. 저희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시기 전엔 피아노 선생님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빠가 공장을 운영하고 나빠지니까 그렇게 피아노 건반이나 누르던 손을 기름때 묻는 기계 만지는 데 쓰셨고 아빠 입장에선 능력 있는 여자 호강시켜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결혼해놓고 이런 고생이나 시키고 있었던 것이 늘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수준으로 올라가자마자 엄마한테 바로 일 관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했을 때 약속한 것처럼 이제 정말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살겠다고요. 그렇게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하셨던 거고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런 엄마한테 집에서 놀면서 살림이나 한다고 구박을 하시고 눈치를 주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네가 우리 집안 일으켜 세웠다 하면서 손 꼭 붙잡고 고마워하셨으면 고마워하셨죠. 다른 건 몰라도 집안 분위기 하나만큼은 어디 다른 집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네요. 언니는 참 좋겠어. 시집 잘 가고 남편 잘 만나서 고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니까. 난 남편이 벌어다주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아이 대골 같은 집에서 맨날 공주놀이 하면서 사는 기분이 어떻겠냐고. 아이고 자기야 나라고 뭐 옛날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나?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생하던 날이 있었으니까 이제야 조금 숨 돌리고 사는 거지. 자기도 힘든 날 있으면 좋은 날 오고 좋은 것만 있다가 힘든 것도 오고 인생 순리라는 게 그런 거니까. 항상 힘들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지 말어.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일이 들어오지. 사실 어렸을 때도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실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한 것도 저희 엄마고 집에서 살림하시면서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초대받아 엄마가 해준 음식 먹으면서 볼멘 소리만 골라서 할까 했다니까요. 그래도 저희 엄마 그런 얘기에 한 번도 짜증 낸 적 없이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일이 들어온다고 되레 달래주시기만 했습니다. 나이를 조금 먹고 나니까 그렇게 매번 좋은 소리만 하는 엄마가 좀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보이야, 너 들었니? 광진이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단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보이 너도 광진이한테 연락 좀 해봐, 응? 아직 애인데 얼마나 마음 심란하고 힘들 거야.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댁이 크게 휘청이게 됐어요. 그때야 뭐 하룻밤 지나고 나면 내 옆에서 같이 일을 하던 동료가 갈려 나가던 시기였으니 이상할 것도 없었지만 절대로 잘리지 않을 줄 알았던 탄탄한 기업에 다니던 시아버지께서 희망퇴직 신청까지 받아 직장을 관뒀다는 소식. 그리고 집이 어려워지면서 여기저기 주변에 손을 벌리고 다녔던 것이 한 번에 터져버려 살고 있던 대궐 같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였고 제일 가깝게 지내온 이웃이었으니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요. 저만 친구를 걱정한다 생각했는데 부모님도 영 마음이 좋지 않으셨나 봐요.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댁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도 저희 부모님이셨죠. 아이고, 광진이 아버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해요. 우리가 하루 이틀 보고 살았던 사이도 아니고 애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광진이네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가지고요. 보이 아버지랑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이 돈은 우리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지낼게요. 광진이 아버지 사정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돌려줘요. 당장 일할 데 없으면 별로 괜찮은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 잠깐 나와 일이라도 해요. 응? 그래도 지금 당장 식구들 먹고 살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형수님, 제가 죄송스러워서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식구들한테 미안하죠. 직장만 제대로 잘 다니고 있었어도 비틀어 막을 상황은 됐을 텐데 제가 이 은혜를 언제 꼭 다시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웃 사람들끼리 힘들면 이 정도는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기죽지 말고, 어? 괜히 도움받았다고 눈치 보고 살고 그러지 말어. 가장이 어깨를 똑바로 펴고 살아야 식구들도 우리 집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며 지내는 거니까. 맨날 힘든 날만 있겠어. 자네가 뭐 성실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좋은 날 올 걸세.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저희 가족은 함께였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대로 모른 척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쓰이신다면서 두 분이서 따로 돈을 마련해 건네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진짜 성실하기로 따졌을 때 둘째가라면 서러우신 분이었거든요. 어쩌다 일이 잘못 꼬여 지금 휘청하고 있지만 금방 다시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녀서 이제 더 이상 돈 빌려줄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은행 빚도 터지기 직전이어서 정말 나쁜 생각까지 하셨다는 시아버지께선 그렇게 저희 집에 도움을 받아 조금씩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가고 계셨죠. 하지만 마냥 고마워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운 것밖에 없었던 저희 부모님의 의도를 꼬아서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죠. 맞습니다. 그게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돈 받아가며 도움 받을 땐 언니 소리해가면서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눈물까지 보이셨던 분이 시아버지께서 저희 친정아빠 회사로 들어온 지 2달도 안 돼서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있었죠. 우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언니,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 거기 회사 들어가서 일한다고 우리 집 양반이 무슨 이 집 종인 줄 아는 거야. 뭐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잔뜩 화난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친정엄마.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거리면서 저희 엄마 어깨를 밀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그야말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 고생 한 번 안 해봐서 언니는 내 맘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일을 시킬 수 있냐 하고요. 시아버지 망하기 전까진 꽤나 큰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던 분이라 양복 차려입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하는 일만 해보셨겠죠. 하지만 생산직이 주가 되는 아버지 공장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도 공장 잠바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계 정비하는 것이 퍽 억울하셨던 모양입니다. 저희 친정엄만 당황하셔서 우리 회사에 사무직 일을 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다. 상고 나와서 회계 보는 애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광진이 아빠한테 그런 일을 시키겠냐. 뭔가 오해한 거다. 계속 뜯어 말렸는데도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찬바람을 어찌나 맞았던지 손이 다 텄더라고. 아휴, 언니, 우리 힘들 때 도와주겠다고 한 거, 그것도 돈 꼴랑 몇 푼 쥐어주면서 우리 집 대놓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보기 싫어서 미워가지고 우리 광진이 아빠 그런 하찮은 일이나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웃이라고, 돕고 살아야 한다고 나설 땐 언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니가? 응? 아니, 돈 꼴랑 몇 푼이라니 그런 소리를 자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도 그렇게 여유로운 사정이라 선뜻 도와주겠다고 한 줄 알아?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렇게 우리 밑에서 일하는 게 영 불편하면 광진이 아버지한테 직접 와서 사직서를 내고 가라고 하든가. 사람 구해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참 기가 막혀서. 저희 엄마도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울컥하신 거예요. 여유 있게 사는 마당에 도와준 것도 아니고 힘든 이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큰맘 먹고 도와준 건데 그런 소리 듣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게 안 봤는데 오히려 서운한 쪽은 이쪽이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돌려보냈고 그날 저녁이 돼서 시아버지와 함께 고개 푹 숙이고 눈치 보며 저희 집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도 요즘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실언을 한 모양입니다. 힘들게 도와주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사람의 은혜를 그렇게 갚을 수 있냐. 제가 따끔하게 한 소리 해뒀어요. 마음 상하신 거야 알지만 지금 저희가 형님네 아니면 어디 도움받을 데가 있겠어요. 그냥 실수한 거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당신 뭐 하고 있어? 당장 형수님께 사과 안 드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사과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희 엄마도 잔뜩 끌어올랐던 화를 가라앉히실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 엄마에 대한 악감정을 갖게 됐던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어렴풋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살아서 고생이 뭔지나 알고 살았냐, 남편 잘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산다 소리를 달고 사는데 저희 엄마 입장에선 그냥 억울한 거죠. 제가 봤을 때도 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서 고생하신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땐 그게 그냥 쉽게 얻어진 것 같았었나 봐요. 광진이 엄마, 내가 진짜 편견 생길까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안 그래? 당신 아까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누가 보면 내가 광진이 엄마한테 돈 빌린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 사람이 좋은 뜻으로 뭘 해줘도 저렇게 고깝게 받아들이면 해준 사람이 뭐가 되는 거냐고. 나 원참. 아버지들끼리 서로 호용호제하면서 저녁만 되면 코가 삐뚤어져라 술을 마시고 들어올 정도로 가까운데 엄마들끼리는 이게 무슨 기싸움인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렇게 엄마들끼리 한판 붙고 난 이후엔 괜히 중간에 끼어있는 저희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한달음에 달려와 본인이 대신 사과를 했고요.
어쩌면 저희 인연은 그렇게 어머니들끼리 싸우면서 더 끈끈해졌던 걸 수도 있겠네요. 우리 어머니가 또 한바탕 하고 갔다며? 아이, 미안해. 집 이렇게 되고 나서 어머니도 상심이 크신가 봐. 화낼 때가 그쪽이 아닌데도 잘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니까 괜히 거기 가서 큰 소리 치시는 것 같아. 아주머니 많이 화나셨지? 이거 들고 가. 아주머니가 국화빵 좋아하시잖아. 오는 길에 샀어. 이건 네 거. 괜히 우리 집 도와줬다가 속만 상하시겠다. 머쓱하게 웃으면서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 국화빵을 하나를 안겨주던 남편. 그거 들고 집으로 들어가서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저희 엄마의 남아있는 화도 싹 풀리곤 했죠. 국화빵 먹으면서 엄마도 광진인 이렇게 의젓하고 괜찮은데 엄마는 왜 그러나 몰라 혼잣말을 하셨고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사 감사할 줄 알고 제가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무슨 일이 있는 걸 금방 알아차리고 기분 전환을 해준답시고 손목을 끌고 산책을 나가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서 어울려 다니는 단짝 친구를 넘어 제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됐어요. 고백은 제가 먼저 했고요. 남편도 같은 마음인 걸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뭐 로미오와 줄리엣인 것도 아닌데 처음엔 가족들 눈치가 보여서 비밀 연애를 했었다니까요. 어쩌다가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있을 때도 넌 이제 연애 안 하냐 어쩌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둘 다 괜히 뜨끔해서 연애 관심도 없는 척을 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다고요. 그거 숨겨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연애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골목길 담벼락 앞에서 네가 먼저 들어가라, 내가 먼저 들어가라, 신랑이 하는 모습을 저희 아버지가 딱 보게 되는 바람에 저희 비밀 연애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세상에, 딸 열심히 키워놓으면 뭐해? 엄마한테 이런 비밀이나 만들고, 어? 니네가 무슨 견우와 직녀야? 광진이면 엄마도 손 번쩍 들고 환영이야. 저렇게 속 깊고 괜찮은 애 네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 우리 집에서 니네 사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런 걸 비밀로 해 비밀로 하기는? 그동안 열심히 비밀 연애를 해왔던 것이 무색하게 가족들은 모두 저희 사이를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가장 기뻐했던 건 저희 친정 아빠였죠. 시아버지와 항상 나중에 애들 크면 서로 사돈지간 맺으면 좋겠다고 옛날부터 종종 얘기를 했다는데 자식들이 나가서 그 꿈을 이루어준다면 말이에요. 오히려 다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해주니 그동안 뭐하러 그렇게 집 들어갈 때 빙빙 돌아가면서 고생을 했는지 좀 어이가 없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계속 어려울 것만 같았던 시댁의 상황도 다시 한번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일찌감치 대기업에 취업해서 회사 생활 잘 하고 있었고 그동안 사기당했던 것들 못 돌려받았던 돈들이 들어오면서 시아버지께서도 저희 아버지 회사 나가 다른 일 하기 시작하셨다고요. 몇 년 후엔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주었던 돈에 두둑하게 이자까지 얹어 두툼한 봉투를 내밀며 그동안 고마웠다는 감사 인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나도 우리 집 사정이 이래서 너한테 결혼하자는 얘기하기가 미안하기만 했었는데 이젠 아버지도 자리 제대로 잡으신 것 같고 아버지 아니더라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 되는 것 같아. 이제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결혼하자. 응? 우리 집 힘들 때, 나 힘들 때 너 없었으면 아마 못 버텼을 거야. 살림이 나아지면서 남편도 저에게 청혼을 했고 언제 프로포즈 받나 마냥 기다리고 있던 전 고민도 하지 않고 냉큼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니까 주변에서도 너네는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거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결혼하고 애를 낳아 키워야 힘든 줄 모른다. 훈수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 명을 못 사귀어보고 첫 연애에서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억울하다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려 다른 망한 연애를 경험해보지 않고 처음부터 정답지를 고른 것 같아서 뿌듯하기만 했었다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저희 가족에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그 평온함은 제가 시집 가겠다 마음을 먹은 그 이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시 나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던 엄마의 얘기가 시작이었죠.
산업이라는 게 몇 년 주기로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았던 공장이 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어머니도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다시 공장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쉽사리 나아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의 절반을 잘라내야 했고 출근해서 월급을 받아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불안한 제 마음을 늘 다잡아주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집 진짜 망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지금 이 시기에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마음이 불편해 죽을 것 같아. 부모님은 새벽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회사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결혼이니 뭐니 그냥 너무 해맑고 철없는 소리나 하는 건가 싶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 진짜 어쩌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네가 걱정하면 뭐 달라져.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네 할 것만 하는 게 장인어른 장모님 도와드리는 일이야. 그리고 부모님 사업 잘 안 된다고 해서 네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나한테 시집 올 건데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릴까 봐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우린 우리 결혼 준비나 잘 하자. 응? 몇 년 만에 그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던 거죠. 그제서야 남편이 저희 집을 찾아오면서 매번 느꼈을 기분을 저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상황이 악화된 것도 아닌데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마냥 미안해하시기만 했죠. 결혼같이 좋은 일을 앞에 두고 괜히 부모님께서 제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면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시댁 힘들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줬는지 두 분 다 잊었어요? 고맙다고 다음번에 어려운 일 생기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겠다고 하셨던 게 두 분이잖아. 그 두 분한테 뭔가 도움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런 일로 나 눈치 주실 일 없을 거니까 엄마 아빠도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말란 소리야. 오히려 잘 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이제 내보여야 할 부분 바닥까지 다 봤으니 창피하고 말 게 어디 있냐 생각이었죠. 물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집이 조금 휘청거리는 것 하나 가지고 기죽을 필요 없다. 시댁 역시 기죽일 일도 전혀 없을 거다 생각했죠. 실제로 상견례 자리에서도 예단이며 예물이며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는 저희 부모님을 앞에 놔두고 시아버지께서 선뜻 생략할 건 생략하고 생길 거 있으면 남자 쪽에서 챙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시기도 했어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님에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그러시더라고요. 덜 갚은 게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사돈소리를 해야 되는데 형님이랑 워낙 친하게 지낸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사돈소리가 입에 붙지는 않네. 여튼 사돈한테 제가 진 빚이 워낙 커서 집에 가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때 그 푼돈 같은 이자 붙이는 걸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건 누가 덜 해주네 더 해주네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동안 졌던 빚 갚는 거니까 사돈도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때 사돈이 아니었으면 저희 식구들 결혼이 뭡니까? 다 손가락 빨고 앉았지. 말뿐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시키는데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속에 있던 부담이 좀 덜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부모님도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또 나아지는 날 있으면 갚고 그렇게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아가면서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훈훈한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명하신 시부모님, 자상한 남편, 이것보다 더 시집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식장을 밟았어요. 결혼은 해봐야 안다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기분 상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던 많은 사람들의 말은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와는 별개의 문제였죠.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결혼이었다고 했지만 사실 유일하게 저희 결혼에 대해 반기를 드셨던 분이 시어머니였다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동네에 살다 보니 굳이 나서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제 얘기들을 우연치 않게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상견례를 얼마 앞두기 전에 동네 마트에서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듯이 했던 얘기요. 저기 맞지? 집쫄딱 망했다고. 이번에 결혼한다고 그러던데 금산댁에 불만이 엄청 많은가 보더라고. 자기 아들 뼈 빠지게 키워놨는데 결혼시켜서 장인 장모나 모시게 생겼다고 하면서 아유 솔직히 나 같아도 그래.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해주지도 못할 것 같다던데. 어머머, 아유 그거 자기가 몰라서 하는 소리지. 금산댁이 저 집에서 받아간 도움이 얼마나 많은데 친정집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때 아주 가족들 다 쫄쫄 굶게 생긴 거 겨우 살아났대잖아. 사람이 진짜로 머리 검은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은혜를 입었으면서 갚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금산댁도 참 웃긴다. 억울해할 것도 많어. 사람이 무슨 욕심이? 충남 금산댁에서 시집을 오신 시어머니를 아주머니들 사이에선 금산댁 금산댁 하고 불렀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집 얘기구나 하고 딱 알아차렸죠. 그때 진작에 결혼할 집안 뒷담 화나 하고 다니는 이상한 여자구나 하고 결혼을 물렀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 성격 까탈스러운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한 식구가 될 사람인데 설마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다녔나 싶기도 하고 말 지어내고 자기들끼리 떠들어대는 거 좋아하시는 동네 아줌마들의 말을 믿고 결혼을 무른다는 것도 엄청나게 우스운 일이니까 별다른 소리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눈치를 채고 이 결혼을 물렀어야 했나 봅니다. 제가 시집을 가고 까탈스러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어마무시한 갑질이 시작됐거든요. 대체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한테 갑질을 할 게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냐고요. 그게 말입니다. 그중 가장 피곤했던 부분이 툭하면 꺼내는 친정 얘기. 정확히 꼭 집어 얘기하자면 친정 엄마에 대한 얘기였죠. 저희가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왔어요. 결혼을 할 당시 제가 모아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친정에서 도움을 줬던 것도 아니니까 결혼식을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하자는 생각이었거든요. 조용히 제주도나 다녀오자 얘기를 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아무리 그래도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인데 제주도야 너희들 시간 될 때 그냥 둘이서 국내 여행으로 다녀와라 하고 신혼여행 비용을 지원해 주셨어요. 처음엔 이렇게 덥석덥석 받아도 되는 건가 싶어 마음이 무겁기도 했는데 또 시아버지께서 워낙 시집간 이후에 절 아끼고 챙겨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님 아버님 선물이다. 제대로 된 걸 사가야겠다 했죠. 장모님 선물 그걸로 괜찮겠어? 난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딸 시집 보낸 것도 서운하신데 괜히 엄마 좀 덜 챙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면 엄청 서운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진짜로 남의 딸 된 것 같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내가 얼마든지 보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괜찮은 선물로 골라. 안 그래도 상견이 하기 전에 장모님 가방이라도 하나 사드리려고 했었는데 워낙 정신이 없어서 나도 나중에 기회 되면 뭐 하나 제대로 챙겨드려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이럴 게 아니라 아울렛이라도 들리자. 가족들 선물 한 번에 사게. 그렇게 남편은 친정 부모님 드릴 선물을 고르고 전 시부모님 선물을 고르고요. 누구 한 분 안 서운하시게 금액대를 좀 맞춰가지고 사자 신신당부했었는데 남편은 이렇게 예쁜 딸 주신 장모님을 어떻게 그렇게 서운하게 챙길 수 있냐면서 자기 돈을 더 보태서 꽤 괜찮은 가방 하나를 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전 적당한 금액대에서 어머님 아버님 드릴 선물을 각각 샀고요. 신혼여행 다녀오는 내내 지금이라도 뭐 하나 더 사서 금액대를 좀 맞출까 했었는데 남편은 우리가 언제적부터 봤던 사이인데 그런 거 가지고 신경을 쓰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그래,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고, 유럽은 뭐 좋지도 않은 거 비행기만 오래 타고 피곤하긴 하지. 이제 출근도 바로 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좀 가까운 데로 다녀오라니까는. 짧은 휴가를 끝내고 바로 출근을 해야 하는 남편이 걱정스러우셨는지 그러게 가까운 데로 갔다 오지 그랬냐. 근처에 일본이니 대만이니 좋은 데도 많은데 왜 꼭 그렇게 멀고 돈 많이 들어가는 데로 다녀왔냔 잔소리는 덤이었죠. 친정 살림이 넉넉할 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치 볼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친정 지원 없이 한 결혼이라 그런지 돈 얘기 나올 때마다 사람이 괜히 위축되고 작아지는 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참 속상했죠.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분위기 바꿔보겠다고 엄마 보이가 사가지고 온 선물 좀 보라고 보이가 엄마 준다고 신혼여행 가서 마음 편하게 즐겨야 하는데 선물 고르느라 신경 쓰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래 네가 선물을 뭘 사왔는지 한번 보자 하는 듯이 팔짱을 끼고 제 선물을 푸는 걸 가만히 지켜보시더라고요. 뭐 가방? 예. 아이고 진짜 기가 막혀. 요즘에 이런 브랜드를 누가 들고 다닌다고 그래, 응? 너 이거 나 어디 메고 다니면서 창피 좀 당해봐라 하고 그러는 거지? 이걸 얼마를 주고 샀다고? 얘가 경제관념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아, 남편이 고생해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물 쓰듯이 쓸리에 내 얘가. 아, 세상에 그 돈이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거보다 몇 배는 더 좋은 가방을 훨씬 더 많이 쟁여놓다시피 살 수 있는데. 아이고, 난 됐다.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으니까. 이거 도로 가지고 가서 네가 들고 다니든지 니네 엄마를 주든지 해라. 엄마 잘 어울리시겠다. 순간 괜히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신혼여행 가서 하루 종일 시댁 선물 고른다고 신경 쓰고 머리 터졌던 것 같은데 막상 선물을 받을 주인공인 어머님은 이게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저게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싫은 소리만 하시니까요. 그리고 여태까지 요즘에 이런 브랜드를 누가 들고 다니냐, 이거 들고 다니면 자기 망신당하는 거나 다름없다 얘기하셨던 분이 이거 나는 안 들고 다니니까 니네 엄마나 주라고. 제가 아무리 꼬아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괜히 이 앞에서 꼴사납게 눈물 흘리는 것도 싫고 해서 입만 꾹 다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갑질 거기서 안 끝났죠. 그래서 잘난 너희 엄마 선물로 뭘 샀는지 한번 보자. 응? 아,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샀는지 한번 나도 구경이나 해보자고. 이거니? 이거야? 아, 이게 뭐야? 너 진짜 장난하니? 내가 설마 했다. 니네 엄마는 이렇게 비싼 브랜드 사다가 주면서 나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거야? 며느리가 돼서 처음부터 이렇게 친정에 뭐 퍼주고 싶어서 잔깨나 부리고 있으면 내가 널 예쁘게 볼래야 예쁘게 볼 수가 있겠냐고. 어쩜 크면 클수록 하긴 뭐 그 피가 어디 가?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야 일어나, 이만 가자.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일 먼저 엄마 선물 챙겨주고 싶다고 한달음에 달려오네. 지금 앉혀놓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보이가 뭐 어디 돈이라도 빼돌려서 친정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장모님 선물 내가 고른 거예요. 서로 서운해하시니까 이걸 보탤까 저걸 보탤까 하는 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고요. 귀한 딸 보내주시고 서운하실까봐 내가 신경 좀 더 썼어요. 결혼식 때도 그렇고 원래 안 그러시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유난스럽게 구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가자마자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얘 말하는 꼴 좀 봐봐. 너 아주 그새 네 마누라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니네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 응?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단 말이야. 대체 네가 옆에서 뭐라고 구워 삶았길래 얘가 이런 소리를 하냐고. 나 정말 억울해 죽겠네. 사람들이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아들 뺏기는 거라고, 아이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너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뼈 빠지게 길러준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 건지 발까지 동동 구르면서 눈물을 쥐어 짜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순간 팔에 오소소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무슨 집에 시집을 온 거냐 하고요. 다행히 눈치 빠른 남편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시어머니를 딱 막아서고 이제 막 시집 온 사람 이렇게 잡들이 하지 마시라.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행동 보여주시면 자기가 나서서 집에 안 오겠다. 아주 으름장을 딱 놓고 제 손목을 잡고 나갔어요. 남편도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러시는 분 아닌데 왜 갑자기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면서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가끔 유난스러울 때가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는데
설마 결혼한 아들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실 줄 몰랐어. 내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 잘해야 되는데 오늘 남편으로서 중간 역할 한 건 완전 빵점이네. 대충 저러시다 말 거야. 당신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나도 앞으로는 당신 말 좀 잘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물 비슷한 가격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 말 듣는 거였는데 여자 말 들어서 나쁜 거 하나 없다는 걸 결혼하자마자 너무 매운맛으로 배워버렸네. 기분 많이 안 좋지. 오늘 저녁 밖에 나가서 당신 좋아하는 장어라도 먹을까? 사과하는 거니까 무조건 내가 살 거야. 알지? 시댁이랑 싸우고 등 돌리는 이유의 90%는 남편의 태도 때문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 나간 며느리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남편 덕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뒤에도 화가 안 풀리셨는지 저한테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네 남편한테 고자질을 한다는 둥, 그렇게 아들이랑 엄마 사이를 이간질 해놓으면 안 된다는 둥, 전 이해도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셨을 때도 남편이 바로 그 전화 뺏어 들고 한 번 더 전화하셔서 이런 소리 하시면 진짜로 이 사람 핸드폰에서 엄마 번호 차단해 놓을 거다. 그럴 줄 알아라 하고 딱 잘라 거절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나름 똘똘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컸는데 이게 시집을 가게 되면 시댁의 어마무시한 기세에 갑자기 기가 죽기라도 하는 건지 평소라면 잘 했을 말도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게 참 이상하기만 했죠. 다행히 시아버지와 남편 시댁엔 그렇게 든든한 편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상할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일 하나하나 다 서운해하면 앞으로 남은 긴 인생 어떻게 살까 싶었으니까요. 여보, 이번 주에 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은 생일 하나는 좀 꼼꼼하게 잘 챙기는 편이거든. 이해 안 될 수 있겠지만 워낙 없이 살았을 때 가족들끼리 생일도 잘 못 챙기고 넘어갔던 그런 것들이 한이 돼서 더 그런가 봐. 당신이 좀 번거롭더라도 주변에 괜찮은 식당 한번 찾아봐 줄 수 있을까? 당신이 직접 식당 골랐다고 하면 아버지가 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 처음 챙기는 생일인데 정말 식당 예약만 해두면 괜찮겠어? 난 나중에 또 괜히 서운해하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난 정말 안 힘드니까 집에서 내가 생신상 차려도 돼.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집 오고 나서 첫 생신상 챙기는 거 엄청 지켜보고 계실 텐데. 당신 왜 그래? 옛날에 그 당당하던 사람으로 돌아와야지. 왜 이렇게 풀이 죽고 기가 죽었어? 나 다 당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한번 제대로 챙기기 시작하면 내년엔 기대 안 하실 것 같아? 내후년엔 기대 안 하실 것 같고 처음 시집 온 거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 이런 생각들 결국엔 당신한테 다 독되는 거야. 우리 집에선 적당히 나처럼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니까. 당신처럼 99번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한 번 잘못하는 게 더 눈에 확 들어오는 법이고 나처럼 99번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한 번만 잘해도 엄청 잘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 거야. 당신 성격상 한 번을 못해도 99번을 잘해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시집살이 편하게 하려면 내가 했던 얘기도 잘 한번 생각해줘. 그런 생각을 해준다는 게 어디예요. 제가 시집 온 이후로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것만 같다면서 조금은 힘을 빼고 가족들을 편하게 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시집 오고 나서 처음 맞는 아버님 생신인데 내가 직접 못 차려들어도 성의는 다 보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식당 예약도 제가 직접 하고 뭐 안에 풍선이며 뭐며 생일상 꾸미는 것까지 일찌감치 식당에 전화해서 준비해달라 부탁까지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어요. 이거 그냥 딱 들어오면서 보시면 그래도 며느리가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 참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드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나 지금 케이크 찾아가지고 식당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차가 너무 밀려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저기 기사님, 지금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보,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 다 도착하셨어? 당신이 나 케이크 찾으러 가서 조금 늦을 수 있다고 얘기 좀 잘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식당에다가 세팅이랑은 다 얘기해 놨거든. 코스 시작해달라고 말하면 바로 음식이랑 가져다 주실 거야. 많이 늦진 않을 것 같고 한 5분? 아니다. 내가 현금도 뽑아가지고 가면 한 10분 늦을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식사부터 하시게 좀 도와줘. 원래는 시간 맞춰 케이크 배달이 와야 정상인데 그날따라 늘 주문하던 가게 사장님이 정신이 없으셨던 건지 케이크 픽업을 못 해왔다며 황급하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생일상에 케이크가 빠지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찾아가겠다 말을 하고 택시를 타고 달려가고 있던 중이었죠. 남편은 시부모님 모시고 식당으로 가는 걸 맡아 절 도와줄 수 없었고요. 택시 뒷자리에 앉아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고 괴로워해봐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만 타는 겁니다. 그래도 땀까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계속 시계를 쳐다보는 저를 보고 기사님이 조금 서둘러 주신 덕분에 딱 10분을 다 채워서 늦지 않았고요. 거의 한 6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식당 들어가니 시부모님은 즐겁게 웃으시면서 식사하고 계셨고 저도 얼른 죄송하다고 숨을 고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 이렇게 숨찰 때까지 뛰게 해서 어떡하냐. 케이크가 뭐 별거라고. 우리 평소에 안 그래도 단 거 너무 많이 먹어서 줄여야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늦어도 괜찮으니까 너 조심히 안전하게 오고 알겠지? 그래도 처음 맞는 생신인데 이런 식으로 구는 게 어딨다고요. 이게 시부모님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 네가 부모님 생일이었어 봐라. 그렇게 늦을 수 있는지. 시아버지께선 또 잔소리에 슬슬 시동을 걸고 계신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안 그래도 늦어서 제일 당황스럽고 죄송스러운 건 새아가일 텐데 왜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하냐며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케이크 사오느라 힘들 사람한테 잘했다는 칭찬 먼저 해주시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렇게 싫은 소리부터 하시냐고. 남편이랑 아들한테 양쪽으로 라이트 훅, 레프트 훅 맞으신 시어머니 어지간히 기분이 나쁘셨는지 식사 시간 내내 먹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입을 대빨 내밀고 계셔서 제 마음이 다 불편했었다니까요. 식사 코스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먼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어요. 카운터에 가서 계산이라도 좀 하고 오려고요. 뒤에서 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아까 일 때문에 아직도 기분이 상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드렸죠. 어머니 말씀대로 첫 생신이고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일찌감치 와서 준비했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다음 생신 땐 절대 이런 일 없도록 저도 준비 잘 해볼게요.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간 진짜 눈앞에 불이 반짝하고 들어온 것 같았죠. 믿기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게 손을 올려 제 뺨을 후려치신 겁니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뺨 맞아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얼굴 붙들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죠. 손톱에 긁힌 건지 아니면 어머님 반지에 긁힌 건지 뺨이 조금 찢어져서 피가 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대체 이게 무슨 창피해요, 진짜. 네가 우리 집안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감히 하나밖에 안 계시는 시아버지 생신에 늦을 생각을 다 해? 너 아주 내 생일 때는 얼굴 코빼기도 안 비추겠다. 어머님, 지금 고작 그런 이유로 저한테 손을 올리신 거예요? 아버님 생신, 그것도 아버님 생신 케이크 찾으러 가느라 늦은 사람한테요? 저 진짜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시어머니 뺨이라도 한 대 똑같이 날려줄까 하다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먹 꽉 쥐고 그대로 식당을 박차고 나와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시아버지 생신인 걸 알고 있었던 부모님께선 갑작스럽게 딸이 집에 찾아왔던 사실에 한번 놀라고 얼굴에 나 있는 선명한 자국을 보고 또 한번 놀라시더라고요. 친정아빠 얼굴을 보고는 왜 이렇게 눈물이 왈칵 터지는지요. 아빠, 나 이대로 억울해서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생신 파티에 늦었다고 갑자기 내 뺨을. 어린아이처럼 아빠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죠. 걱정하실 거란 건 뻔히 아는데도 눈물이 쉽사리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눈물을 쏟고 그제서야 침착하게 제 얘기를 하니 저희 아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선 당장 앞장서라면서 제 손목을 확 잡아당기셨어요. 살면서 아빠가 그렇게 화가 나신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죠. 자네 생일이라면서
생일 축하에 어떻게 내가 빠질 수 있겠어? 지금 내 딸이랑 같이 자리로 갈 테니까 주소 하나 보내주게. 그래. 저를 찾는 전화 다 안 받으려고 핸드폰도 꺼둔 상태였는데 시아버지가 수화기 너머로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다급히 묻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짓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 손잡고 다시 한번 생신 파티가 진행되고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도착하시자마자 시어머니가 먹고 있던 접시 그대로 시어머니 머리 위에 부어버렸어요. 시아버지도 깜짝 놀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셨고 저희 아버진 그 앞에 제 뺨을 들이미셨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소린 내가 물을 말이네. 귀한 딸 시집 보내놨더니 어디 시아버지 생신에 좀 늦은 거 가지고 애 뺨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이딴 폭력적인 사람 밑에서 내 딸 한시도 더 놔두고 싶은 생각 없네. 자네도 마누라 뺨 맞는 거 하나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이면 당장 갈라서게. 뭐? 누가 누구한테 뺨을 맞아? 당신 그게 정말 사실이야, 어?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보란 말이야.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응? 세아가,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 그냥 살짝 밀친 것뿐이라고 변명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시아버지는 냅다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희 가족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이걸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남편도 말릴 생각을 못하고 그 옆에 같이 무릎을 꿇었고요. 저렇게 뱀 같은 여자 마누라라고 데리고 산 내 죄가 제일 크네. 자기 가족 소중하게 여기지도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집안 살림을 끌어나가겠나. 당신은 뭐하고 거기 앉아있어? 당장 안 꺼져? 우리 이혼이야, 이혼. 이혼 소리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이 나이 먹고 이혼을 다 하겠냐 하면서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시아버진 한다면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편과 함께 제 손 붙들고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엔 중간에서 제대로 말려주지도 못하는 남편과 오히려 내가 이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했었는데 시아버지의 통쾌한 복수 덕분에 아무래도 이혼은 좀 더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아서요. 뻑하면 저희 엄마 들먹이면서 열등감에 찌들어 있던 시모. 이제는 이혼하고 비교할 대상 아무도 없어 봐야 제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고양이 집사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사장입니다. 동네에서 술집을 운영하곤 있지만 그곳 말고도 강남의 와인바와 칵테일바를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일이 많아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죠. 그 와중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너무 과하게 열정적인가 싶은 순간도 있지만 바쁜 것이 좋더라고요. 전 일찍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질 않더군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강아지 2마리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내밀면 많은 분들이 술집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중엔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깔보는 사람들도 많죠. 무슨 제가 업소 마담인 것처럼 데리고 있는 여자들 물은 어떠냐고 무례하게 묻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시선이 불편하진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저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서 그런 말들을 뒤에서 할까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전 제가 하는 일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와인과 칵테일에 대해 공부하고 자격증까지 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물론 저의 어린 시절 꿈이 소믈리에나 바텐더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중퇴를 하는 날까지 전 한 번도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전교에서도 3등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공부를 좋아하기도 했고 천문학자가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딱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말이죠. 사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고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나 싶겠지만 전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왔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최악의 환경이었거든요.
툭 하면 손을 올리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도 바람이 난 어머니 아래서 학창시절을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매일 물건이 깨지고 고함 소리가 가득 울렸죠. 전 왜 두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차라리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 아니겠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전 그 어느 속에도 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셨어요. 전 이제야 평화가 찾아오겠거니 했지만 제게 있어 고난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절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두 분의 결혼 생활의 원흉인 듯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쁘셨죠. 아버진 제가 자기 자식은 맞느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생각지 못했던 순간이라 전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전 아버지에게 맡겨졌지만 아버지께선 절 어디론가 보내버리셨어요. 세장가를 가시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진짜 삼촌인진 모르지만 아버진 저더러 삼촌과 살라고 말했어요. 저를 본 삼촌은 혀를 차며 적당히 알아서 지내라고 말했고요. 사춘기로 예민할 시기였던 전 겁이 났습니다.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성인 남자와 한 집에서 지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하지만 삼촌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더군요.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용돈도 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삼촌은 아버지의 후배로 몸이 약해서 집에만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돈은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지만 생활엔 전혀 곤란함이 없어 보였고 전 죽은 듯이 지냈죠. 저의 유년 시절을 통틀어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제 생활에 변화가 생긴 건 고2 여름 삼촌이 돌아가시면서부터였어요. 삼촌은 제 앞으로 얼마간의 재산을 남겼지만 그 돈은 제가 성인이 되어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제가 삼촌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소식에 달려오신 아버진 헛걸음했다며 화를 내시곤 그냥 가버리셨어요. 졸제 전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남게 됐죠. 삼촌이 살던 집은 삼촌의 가족들이 멋대로 처분해버려서 잠잘 곳 하나 없던 전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만 했답니다. 제가 부모 운도 없고 유년 시절 인생이 꽈배기보다 더 꼬여 있었지만 딱 하나 좋은 점은 있었어요. 사람 운이 좋다는 것이었죠. 전 하루에도 아르바이트를 3개, 4개씩 했었는데요. 그중 와인바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 제일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제 사정이 불쌍했는지 사장님께서 직원 휴게소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거든요. 와인과 칵테일을 배운 것도 이때였는데요. 사장님은 제게 센스가 있으니 자격증을 따보라고 권해주기도 하셨답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 중퇴라는 얘기에 졸업장은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냐며 공부를 하라고 시간을 빼주기도 하셨죠. 덕분에 자격증도 따면서 주방에만 있던 전 22살을 기점으로 홀에 나와 서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의 인연 덕분이죠. 남편을 만난 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었어요. 손님으로 왔던 남편이 홀에서 벌어진 난투극을 단번에 해결해 줬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술 취한 개자식이 수작을 걸었는데 그걸 못 참은 제가 따귀를 날려버린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긴 했지만 이 개자식은 완전 줄을 놨는지 아주 가게 물건을 다 부술 기세로 난동을 부렸거든요. 남편은 몇 번이나 가게를 방문해서 단골이었는데 제가 난감해 보였는지 선뜻 나서서 도와줬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왔죠. 전 당연히 시댁에서 저를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인 남편에 비교하면 정말이지 초라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검정고시로 겨우 고졸을 면한 상태로 가족이라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거기다 직업이 와인바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어떤 집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 인사를 갔을 때도 잔뜩 기죽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시댁에선 아무런 편견 없이 저를 받아주시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바르게 잘 커준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주책에게도 눈물이 터져버리더군요. 아주 곡소리를 내면서 울었죠.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민망한데 그땐 눈물이 참아지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께선 지금도 그때 얘기를 꺼내시면 다짜고짜 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웃으시더군요. 절 낳아준 사람은 정말이지 최악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지만 시부모님은 이보다 더 좋은 분은 없을 정도라 진짜 제 운도 펴지기 시작하나 보다 했어요. 거기다 사장님께서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 중 한 곳을 제게 맡아보라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나 싶은 그런 행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 인생의 고난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 확신했는데 그게 또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기만 했던 순간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건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시면서부터였어요. 정말이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말이죠. 시아버지의 영향인진 모르지만 남편을 비롯한 형제들이 경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유일하게 아주버님만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 아주버님께서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형님을 데려왔어요. 첫인상을 얘기하자면 그림 같다고나 할까요? 고상하다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만들면 형님이 되겠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움직임 하나도 우아하더라고요. 와인바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손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형님처럼 기품 있어 보이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좀 있었죠. 묘한 위화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형님은 나름 있는 집 따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의문일 정도였어요. 잘못된 우편을 배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마주쳤다가 형님께서 아주버님께 꽂히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죠. 저도 영화 같은 만남이었는데 이쪽이야말로 진짜 소설로 만들어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도 형님이 꽤나 마음에 드시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양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이 좀 망설여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한쪽이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거든. 아유, 괜히 집에 큰 소리만 생기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우리 집안이 어때서요? 경찰 집안이 어디 빠지는 집안 아니죠. 하여튼 말은 잘하지. 하지만 뭐가 자꾸 걸리는 기분이다. 아유, 괜히 일어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전 아주버님을 믿어보라는 말로 불안해하시는 시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이 순간을 전 두고두고 후회해야 했지만 말이죠. 그 뒤로 형님은 몇 번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전 주방 정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형님은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형님께서 절 부르더니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들었는데 진짠가 싶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동서 술집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아, 술집이긴 술집이죠. 작년까진 와인바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동네 작은 가게를 냈어요. 분점 같은 건데 사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요. 와인바는 뭐 술집 아닌가? 그나저나 동네에 있다고? 여기?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분점 찾다 보니까 이 동네가 마음에 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그건 왜 물어보세요? 형님은 당혹스럽단 표정으로 절 보시더니 고개만 저으시곤 입을 꾹 다무셨어요. 제가 그 뒤로 여러 얘기를 꺼냈는데 형님은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죠.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선조차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냉랭하게 나오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급기야 제가 실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 질문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입을 꽉 다물곤 빠르게 설거지에만 집중을 했죠. 전 형님이 가신 뒤에도 자꾸만 그때의 상황이 떠올라서 한동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잘 모르겠다고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형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밖에서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전 점심시간에 형님 회사 근처로 가면 되느냐고 물었는데 형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서 주소를 보내줄 테니 그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전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궁금했지만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았죠. 약속 장소가 다가올수록 긴장이 됐는데 전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고 형님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1시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2시가 되도록 형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걸어봤는데도 바로 부재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릴까 했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하다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죠. 2시 30분쯤 됐나 도저히 못 참고 가야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형님이 등장하시더군요. 전 사람을 1시간 30분이나 기다리게 했으면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형님은 바빠서 약속을 잊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태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바로 반응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형님은 턱으로 자리를 가리키며 바쁘니 빨리 앉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 됐는데 전 바보같이 또 자리에 앉아 형님을 바라봤죠. 형님은 간단하게 본론만 얘기하겠다고 하더니 정말이지 충격적인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상상하시나요? 전 예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에 대해 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따로 나가 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래도 두 분과 함께 지내는 게 좋아서 고집을 부려 버티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예상했던 것, 그 어느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았죠. 우리 결혼식 날 말이야. 동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네? 아, 저더러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 행사인데 당연히 저도 참석해야죠. 내 결혼이잖아. 난 완전 무결한 결혼을 원하거든. 그 어떤 오점도 내 결혼에 있도록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단조로운 음성으로 노래하듯 말하는 형님을 보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형님의 말은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면 본인이 꿈꾸는 완전 무결한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잖아요. 말 그대로 제가 오점이나 오염 물질인 듯이 말하고 있었죠. 착각이겠지 싶어 다시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왜 한 번 만에 못 알아듣고 묻느냐고 책망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형님, 제가 참석하면 부끄럽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맞아. 내 결혼식에 동서는 어울리지가 않아. 동서 하나 때문에 내 결혼식 품격이 떨어지게 둘 순 없잖아.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저 때문에 결혼식 품격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뭘 했다고요? 지금 내 결혼식에 술집 여자가 드나드는 꼴을 보라는 말이야? 전 멍해졌어요. 술집 여자라니.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맞고 그 술집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여자인 것도 맞지만 형님이 말씀하시는 술집 여자는 제가 말하는 것과 그 결이 다른 것 같잖아요. 형님은 절 마치 룸사롱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여자들 중 하나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을 유혹해서 불륜이나 저지르는 그런 여자들 말이죠. 전 자신 있게 제가 일하는 곳이 형님이 생각하는 술집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어요. 정식 소믈리에가 있는 와인바에서 일하고 있으며 새로 관리 중에 있는 술집도 칵테일 전문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형님은 단호했습니다. 내 기준엔 다 똑같은데 동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구별해서 얘기를 해? 다른 사람 술 채워주는 거 똑같잖아. 아니야? 형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전문직이에요. 소믈리에 자격증 땄고 바텐더 자격증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동서가 술집에서 일하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더 이상 긴 말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결혼식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형님은 무슨 선고를 하듯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전 혼자 카페에 앉아 멍하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전 몸이 아프다고 말하곤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께선 쉬는 날도 아닌데 들어오는 저를 보고 당황하셨죠. 전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하루 쉬기로 했다고 말했고 시어머니께선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원을 가자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의 다정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전 시어머니 곁에 누워서 시어머니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선 그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니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낮에 형님과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전 입을 다물곤 가만히 시어머니 손길에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기분이 정리된 건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제가 잠들 때까지 토닥이며 절 챙겨주셨어요. 눈을 뜨니 벌써 저녁 시간이더군요. 오랜만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자료를 뒤적거리는 남편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했죠. 남편은 안 그래도 얼굴이 계속 나빠 보여서 걱정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요. 아주버님 결혼식 말이야. 나 아무래도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일은 무슨 일? 중요한 가족 행사에 당신이 빠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도 사정이 좀 있어서. 사정은 무슨 사정? 자기 빠진다고 하면 어머니랑 아버님 엄청 충격받을 텐데. 당신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 그래? 그냥 가게에 좀 일이 있어. 남편은 절대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다그쳤어요. 형사의 감이라는 것이 남편은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졌죠. 전 결국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찾더군요. 전 지금 남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단박에 눈치를 챘어요. 전화기를 찾는 남편을 막아서며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지만 남편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려고. 당신 일 키우지 말고 잠깐만 좀. 당신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이 상황이. 왜 사람더러 오라 마라. 형수님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남편은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고 방을 서성이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괜찮진 않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괜찮단 말이 나오더군요. 제 말에 남편은 더 많이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형님에게 찾아가서 따지겠다는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고 하더니 떳떳하게 자신과 결혼해서 가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그런 모습에 살짝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도 내 편이 여기 있다는 그런 느낌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형님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미 형님에게 마음이 상했지만 전 본 척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저녁 준비를 했죠. 형님은 자신이 제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아는 척을 해오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반응이 없자 시어머니께서 둘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며 물어보셨지만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형님과 시어머니께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남편이 들어왔더라고요.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 남편은 형님을 보자마자 눈에 불꽃이 튀는 것처럼 반짝이더군요. 그리곤 제가 말리기도 전에 형님을 부르며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형님과 시어머니도 TV를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도 남편의 큰 소리에 당황하신 눈치였고요. 형수님, 이번 결혼식에 저희 부부더러 오지 말라고 하셨다죠? 네? 서방님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부부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섭섭하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더러 형의 결혼식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큰애야? 너 정말 둘째더러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저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 정말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남편의 말 한마디에 초토화가 된 거실에서 형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절 바라보더군요. 어떻게든 해보라는 눈빛이었지만 전 고개를 돌렸죠. 시어머니께선 대답을 못하는 형님께 엄한 얼굴로 형제들끼리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오해한 것 같다고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끝까지 저희 부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셨고요.
결국 형님은 자신의 말이 심했다고 하시면서 미안하단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을 하시면서 절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서늘한지 한겨울보다 더 시린 눈빛에 괜히 몸이 부르르 떨렸답니다. 그렇게 형님과 전 첫 단추부터 엉망으로 시작을 했어요. 형님과 자주 만나진 않았어요. 저와 다르게 형님에겐 금방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안정을 핑계로 시댁엔 발길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다행이었죠. 서로 얼굴 봐서 좋은 소리 나올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어쩌다 한번 시댁에 오는 날엔 꼭 제 속을 뒤집어 놓고 가셨답니다. 임신 6개월 정도 지났을까 입덧 때문에 고생했다던 형님은 이제 좀 좋아졌다며 시댁 제사 때 모습을 보였어요. 부른 배를 해서는 뭐 하러 왔느냐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표정도 무척이나 부드러워 보였고요. 형님은 임신 초기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움직일만 하단 소리를 하면서 배를 쓰다듬더군요. 당시 아이를 갖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다니며 노력 중이었던 전 형님이 무척이나 부러웠답니다. 동서, 아직도 병원 다녀? 무슨 소식은 있고? 아직이요. 저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동서가 몰라서 그렇지 임신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서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형님은 빨리 산딸이 돼서 출산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점점 무거워지는 몸이 불편해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절 놀리고 싶은 마음인지 모르지만 제가 뭐 때문에 고민인지 뻔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형님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싶었는지 한마디를 거들더군요. 그리고 애들 머리는 엄마를 따라간다잖아. 동서 닮은 애가 세상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디 밥 벌어먹고 살겠어? 머리가 나빠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형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밥 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동서 닮으면 술집 여자밖에 더 되겠냐고. 전 이성이 뚝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전 형님께 임산부가 마음을 곱게 써야지 뱃속에 애가 다 듣고 있지 않겠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은 태어난 얼굴로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걸 미리부터 배우게 될 테니 오히려 교육적이라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형님이 임산부만 아니었으면 전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저리 휘두르고도 12번은 휘둘렀을 거예요. 전 아직 시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다는 것에 심호흡을 하고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글쎄요. 형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평탄한 인생 살긴 글렀네요. 형님 같은 상황 파악 못하고 필터 없이 말을 내뱉는 엄마를 뒀으니 애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주변 사람 눈총이나 사면 샀지. 벌써부터 고생길이 훤하겠어요. 뭐? 아,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어디 틀린 말 했나요? 솔직히 형님께서 내세우실 게 뭐가 있어요? 저처럼 자격증이 하나라도 있으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으시냐고요? 저의 도발적인 말에 형님은 입술을 깨물곤 감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더니 그래도 자기가 형님인데 위아래 없이 배운 것 없는 티 내느냐고 했죠. 전 평온한 척 고개를 들고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형님은 자신에게 했던 말을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속 시원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다는 말은 못하겠네요. 형님의 그 유치함에 놀아난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아이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살짝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의 그 뻔뻔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답니다. 산딸이 지나고 형님은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주버님의 판박이나 다름없는 아이를 보는데 어느 정도 포기했다 생각했던 제 마음이 다시금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겐 아이가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유기견 2마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겐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원래 동물을 싫어하는 편이었던 전 남편이 데려온 아이들이 마땅치 않았어요. 선뜻 눈길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반려견들의 애교에 결국은 문을 열고 진짜 제 자식이다 생각하면서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반려견을 보시곤 아주 듬직하다고 하시면서 부쩍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형님은 달랐어요. 혈통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런 개를 집으로 들이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우리 기찬이도 있는데 애기 있는 집에 계란이 개털 날려서 우리 기찬이 코나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려견이랑 함께 자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더 안정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혈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다 동서 때문이잖아. 동서가 애만 가졌어도 서방님이 걔를 집에 데려오셨겠어? 큰애야, 너 말 왜 그렇게 하니? 내 집에서 내가 개 키우겠다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죠. 처음이었어요. 웃으면서 달래듯이 조용조용 말씀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버럭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형님도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며 기찬이 건강이 걱정돼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차가운 말투로 기찬이 건강이 걱정되면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한다며 거듭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찬이가 반려견이랑 있는 것이 걱정이 되면 앞으로 집에 올 필요 없다는 소리까지 하셨죠. 주변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형님은 어떻게든 상황을 넘기고 싶어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강경한 태도가 약이 되긴 했는지 형님은 그 뒤로 말씀을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하시더군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앞에 계시면 제게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저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었구나 싶어 좋았죠. 형님과는 그 뒤로도 많은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딱 하나만 있다면 8년 정도 형님네가 해외로 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우체국에서 일하던 아주버님은 형님과의 결혼을 기점으로 우체국을 그만두고 형님네 집안의 회사로 들어갔거든요. 동남아시아가 주된 활동 무대이다 보니 해외 일정이 많더라고요. 결국 태국에서 8년 정도 나가 있으셨죠. 1년에 한 번 형님을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지내다 보니까 형님에 대한 저의 원망이나 경계심이 많이 줄더라고요. 물론 한 번씩 동선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란 말로 시작할 때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화가 났어요. 형님이 그렇게 제 마음을 난도질하고 나면 하루 종일 우울해서 축 처져 있었죠. 괜히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근처도 못 올 정도로 예민하게 굴기도 했고요. 그래도 남편과 반려견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이의 학교 문제로 형님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정말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형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신 뒤 전 되도록 얼굴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무슨 소리로 제 속을 뒤집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기찬이가 학교를 마치고 시댁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일에 빠져서 외출이 잦아 몰랐는데 최근 들어 시어머니께서 기찬이와 그 아래 동생들까지 애 셋을 돌보고 계셨더라고요. 형님은 도대체 뭐 하기에 애들을 다 시어머니께 맡겨둔 것이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도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봐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더니 요즘은 매일같이 아침에 데려다 놓고 가버린다고요. 형님이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지만 더 이상 알려고 했다가 괜히 싸움이 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죠. 커피 마시면서 거실로 나오는데 기찬이가 절 부르더라고요. 숙모, 저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 숙제 중이었어? 학원 숙제인데 잘 모르겠어요. 전 기찬이가 내민 문제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기찬이가 내민 문제집은 초등학교 5학년 내용이었거든요. TV에서 수학 선행에 대해 말들이 많더니만 기찬이가 그 주인공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전 도대체 얼마나 일찍 공부를 시작한 것이냐며 속으로 중얼거리곤 기찬이가 물어본 문제를 설명해 줬어요. 기찬이는 학원 선생님보다 더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것 같다고 저한테 몇 가지 더 물어봤죠. 오랜만에 수학을 봐서 그런가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학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기찬이는 앞으로 숙제는 저랑 해야겠다는 달콤한 말까지 하면서 활짝 웃는데 마음 한쪽이 따끔거리더라고요. 형님이 그날만큼 부러웠던 적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자식이 있다니 하고 말이죠. 기찬이는 그 뒤로도 제가 있을 때면 수학 숙제를 가져와서 물어봤어요. 저 역시 열심히 기찬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줬고요.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기찬이에게 수학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기찬이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 한참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오더니 문제집을 낚아채더라고요. 언제 들어왔는지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는 형님이 문제집을 넘겨보면서 저와 기찬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죠. 전 언제 들어오셨느냐며 인사를 했지만 형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저와 기찬이가 한창 풀었던 문제집 바닥을 찢어버리셨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황당한 전 무슨 짓이냐고 형님에게 물었죠. 송기찬, 너 지금 숙제를 스스로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궁금하면 학원 가서 물어야지.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볼 사람이 그렇게 없어? 형님, 기찬이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수학 숙제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좀 봐준 걸 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은 아니잖아요. 동선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기찬이 훈육하고 있잖아? 동선 뭘 한다고 끼어들길. 이게 무슨 훈육이에요, 억지지? 기찬이가 답지를 보고 적은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냐고요. 동서 따위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그게 잘못이 아니야? 형님의 외침에 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린 기찬이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문제집을 바닥으로 던지고는 밟기 시작했어요. 그러곤 저를 바라보면서 잊을 수도 없는 말을 내뱉으셨죠. 천박한 주제 지금 누굴 가르쳐?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서 검정고시나 본 주제 그 얄팍한 머리로 우리 기찬이한테 뭘 가르칠 수나 있느냐고 나대는 거야? 고작 동서가 가르칠 게 술 팔고 웃음 파는 것밖에 더 있어? 형님, 말이면 단줄하세요? 머리가 나쁘세요? 제가 술을 팔고 있긴 하지만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전문직이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더 말씀드려야 돼요? 형님이 무시하실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저. 솔직히 말해봐. 동선의 자식 못 보는 거 다 동서 탓이지? 하긴 어릴 때부터 술집에서 돈 벌던 인간이 몸이라도 제대로 간수했겠냐고. 머리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 몸은 더 가벼웠겠지. 전 형님의 개소리를 더 이상은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떨리는 목소리로 기찬이에게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라고 하기 전까지 문을 걸고 있으라고 했어요. 기찬이는 잔뜩 겁에 질린 상태로 저와 형님을 번갈아 보더니 제가 어서 들어가라고 하자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 들어갔죠. 기찬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전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형님이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만 보면 사사건건 술집 얘기를 절 무시하시는데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해외 대학 졸업장 하나 있으면서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시냐고요? 내가 동서랑 같아? 하긴 이러니 부모가 다 못 키우겠다고 하고 버리고 갔지. 나라도 동서는 못 키우겠다. 지금도 이렇게 막 나가는데 어릴 땐 얼마나 대바라졌었겠어? 이 사람이 진짜? 전 손을 뻗어 형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형님은 제가 이렇게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소리를 지르며 당장 놓으라고 했어요. 전 오늘 결판을 내자는 심정으로 형님의 머리채를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앞으로 헛소리 절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형님도 보통은 아닌지 금방 반격을 하더군요. 거기다 손가락마다 끼워진 반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형님의 휘젓는 손에 제 팔에도 여기저기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와 형님은 서로 엉켜서 잡아당기고 때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죠. 이게 무슨 짓이냐는 큰 소리에 저와 형님은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강한 힘으로 저와 형님의 손을 떼어내는 것이 느껴졌어요. 남편이었어요.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짓이에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요?
서방님 잘 들어오셨어요. 도대체 서방님은 동서가 뭐가 좋아서 같이 사시는데요? 이렇게 무식하고 저속하고 천박한 사람인데 말하다 말고 머리채를 잡다니. 진짜 수준 떨어져서. 형님은 뭐가 그렇게 교양 있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세요? 먼저 선 넘은 사람은 형님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동서가 괜히 찔리는 구석에 있으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나오지. 전 형님의 말에 어디 끝까지 가보자며 다시 덤벼들었지만 남편에 의해 막혀버렸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형님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대화 도중 갑자기 제가 달려들었다고 말했죠. 자기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한테 퍼부었던 막말은 쏙 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은 절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전 기가 차서 코웃음을 터뜨리며 어떻게 자기가 한 짓은 쏙 빼고 말할 수 있냐고 했어요. 형님은 고개를 쳐들며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무슨 소리냐고 했고요. 전 남편에게 형님이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며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고 했죠. 제 팔목을 쥐고 있는 남편의 손등 위로 힘줄이 돋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를 갈며 제가 한 말이 진짜냐고 형님에게 물었죠. 형님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셨고요. 오히려 부부가 짜고 자신을 곤란하게 한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한창 소란스러울 때 시부모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모처럼 두 분이 영화를 보러 가셨다가 시부모님은 어수선한 집안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요. 사색이 된 얼굴로 저희들을 보시는 시부모님 얼굴을 보니 온몸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시아버지께선 다 큰 어른들이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셨고요.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제가 싫어도 그렇지 동서랑 서방님이 둘이서 절 이렇게 핍박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거 다 동서가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서방님이 들어오셔서 제 말은 믿지도 않고 동서랑 편이 돼서는 저를 몰아가잖아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세상에 머리가. 손은 왜 또 이렇고. 둘째야, 너도 마찬가지야. 아니 팔에 이 상처는 다 뭐니. 둘이 싸우기라도 했어. 동서가 다짜고짜 제 머리부터 잡잖아요, 어머니. 정말 제가 서러워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저한테 덤벼드는 꼴을요. 동서가 저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피해자인 척 눈물을 보이는 형님을 보는데 가증스럽더군요.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곤란한 얼굴을 하시며 한숨만 내쉬고 계셨어요. 형님은 제가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더니 결혼 초기부터 제가 자신을 시샘해서 괴롭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죠. 시어머니께선 이젠 그만하고 상처를 치료하자고 하셨지만 형님은 저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 가야겠다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엔 오지 않겠다며 손자들 보고 싶으시면 절 내보내든지 아니면 자기 집으로 오란 말을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는데 시부모님 방문이 열리면서 기찬이가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기찬아, 동생 자니? 너 나가서 엄마 차 타고 있어. 엄만 동생 데리고 갈 테니까. 엄마 거짓말쟁이야. 학교 선생님이 거짓말 나쁜 거라고 말했는데 엄마는 그럼 나쁜 사람이야? 기찬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꿈 꿨어? 엄마가 나중에 상대해 줄 테니까 지금은 엄마 말 듣고 가방 챙겨서 나가 있어. 학원 갈 시간이잖아. 엄마가 먼저 숙모한테 천박하다고 그랬잖아. 나 숙제 가르쳐 주셨던 거 다 찢어버리고 소리 질렀잖아. 그런데 왜 숙모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 숙모 좋은 사람이야. 학원 선생님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똑똑하고 모르는 것도 없는데 엄마는 왜 거짓말해? 왜 숙모를 아프게 해? 기찬이의 순수한 질문에 모든 시선이 형님에게 집중됐어요. 형님은 허둥거리며 기찬이의 입을 손으로 강하게 막더니 나가 있으라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고 했고요. 어찌나 강한 힘으로 입을 막는지 기찬이의 얼굴이 삽시간에 붉어지더라고요. 전 기찬이에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 귀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억센 힘으로 기찬이를 밖으로 밀어내는 형님을 막기 위해 나서려는데 저보다 남편이 한 발 빠르더라고요. 잽싸게 형님의 손목을 낚아챈 남편은 어딜 빠져나가려고 하느냐고 외쳤고
발버둥을 치는 형님을 단박에 제압했어요. 배타랑 형사 앞에서 형님은 종잇장처럼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요. 전 기찬이를 서둘러 안아 들었습니다. 기찬이 말이 다 사실이냐? 그네 너 정말 그렇게 말했어? 정말 애가 보는 앞에서 책을 찍고 소리 질렀냐고? 아버님, 그건 기찬이가 동서한테 사주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저 어린 것이 사주를 받다니 지금 장난해? 내가 전에도 말했잖니. 서로 말조심하고 살자고. 그런데 그걸 아직도 못 고치고 애 앞에서. 아이고. 시부모님께선 길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안에선 기찬이 동생들이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왔고요. 시어머니께선 허둥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전 기찬이에게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기찬이가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야 형님의 팔을 놓아줬죠. 형님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우리 그이가 이 사실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이렇게 하세요, 서방님? 뭘 어떻게 하시게요? 왜요? 제 출세길이라도 막아보시게요?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다들 왜 저한테 난리세요? 동네에서 술이나 파는 년 말보다 제 말을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의 말에 시아버지께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긴 그동안 보여준 모습과는 180도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맏며느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저와 남편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형님은 어디 두고 보자며 시댁을 빠져나갔죠. 그렇게 나가버린 형님은 자식들은 궁금하지도 않는지 전화 한 번 없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선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시부모님께선 그런 엄마 밑에서 뭘 배울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당장 와서 사과부터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애들 얼굴은 못 볼 거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전 그래도 형님이 모성애는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아주버님께서 짐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얼굴로 연유를 물었지만 아주버님께선 입을 꾹 다물곤 그저 다 끝났다는 말만 했어요. 남편 역시 굳은 얼굴로 집에 들어와선 아주버님과 몇 시간이고 얘기를 나누더군요. 다음날 아주버님께선 저와 시부모님께 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곤 아침부터 나가셔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고요. 전 마지막 인사를 하는 아주버님 얼굴이 마음에 걸려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말만 했죠. 이런 제 걱정과 궁금증은 며칠 뒤 까칠한 얼굴로 돌아온 아주버님을 통해 해결됐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날 형님 앞에서 시큰둥했던 건 이유가 있더군요. 형님이 태국에서 들어오시면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약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게 마약의 일종이라고 하더군요. 그 약으로 여기저기 돈 있는 집의 자식들 교육 목적으로 먹이면서 좋다고 팔았다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것이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집이 하필이면 남편의 상사였던 거죠. 그 일로 형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터라 남편은 형님에게 남은 길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좋은 얘기도 아닐 뿐더러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기에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형님의 주변을 파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주 온갖 범죄들이 줄줄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어요. 형님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들 그 어느 것 하나 진짜가 없더라고요. 친정 식구라고 소개시킨 사람들도 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사람들이었고 아주버님이 일하는 회사는 방패막이로 세워둔 것뿐 진짠 따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학력도 조작이었고요. 형님이 실제로 하던 일은 마약을 영양제처럼 가공해서 들여오는 것과 젊은 남자들 여럿을 두고는 그 사람들을 통해 돈 많은 집 여자들에게 잠자리를 주선하고 돈을 받는 것이 대표적이었죠. 태국에선 여자들을 고용해서 한국에서 여행 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같은 행동을 했고요. 얘기를 듣는데 온몸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형님이 저더러 술집 여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시더니 본인이 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마담이자 포조였던 거예요. 제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것도 혹시나 제가 자기 직원들 중 하나라도 알아볼까 싶어 걱정이 됐기 때문이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는 이 모든 정황에 대해 공범이냐 아니면 이용을 당한 것이냐를 두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그 때문에 아주버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세상이 넓은 만큼 미친 인간도 많단 소리가 납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느냐? 당연히 형님은 구속 조치가 됐고 두 분은 이혼을 하셨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시댁에서 맡아 키우고 있고요. 주변에선 아이들 유전자 검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지만 아주버님께서는 이 아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셨죠. 전 형님이 왜 우리 아주버님과 결혼을 했을까? 진짜 궁금해요. 아니 경찰 집안인 걸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 텐데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진짜 아주버님을 사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 인맥 덕을 좀 보려던 계획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결론은 형님이 앞으로 차디찬 곳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죠.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